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가 주관하는 시민교육 채널 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불평등한 선진국 책을 같이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평화통일, 86세대와 지식인에 이어서 오늘은 노동자도 시민이다 라는 주제로 이영주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 그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노동당 공동대표 나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결지 공동대표 맡고 있는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음악하는 초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을 마치고 이 사회에서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노동자들, 노동자하고 단결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는 생각하에 권리찾기 유니온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 정치권이 해주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 나서서 하자, 이런 기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권리찾기 유니온 위원장 한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앞에 세 개의 강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안전한 일터 만들기,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사회. 두 번째, 일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자, 변화하는 노동과 노동 관련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세 번째, 월급이 오르면 뭘 하고 싶으세요? 라는 아주 쫄깃한 질문을 던지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임금 인상, 즉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같이 자리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세 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 정도 이야기를 좀 보태고 싶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첫 번째는 이제 산재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요. 두 번째는 노동법 관련, 특히 요즘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최저임금, 이 세 가지 주제였는데요. 또 이야기 보태실 만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기법 관련해서 제가 조금 보태면, 이제 근기법, 지금 노조법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이제 동지들이 국회 앞에서 국회야 제발 밥값 좀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밥을 굶어가면서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변하지 않는 거죠. 뭐 이것이 쭉 오랫동안 쌓아온 뭐 정치의 부재, 국회의 무능함,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전체 이제 불평등을 가속시키는 이런 과정이 왔을 건데, 사실 근데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보면 인권이라고 이제 발제를 하셨는데, 인권인 동시에 사회권이거든요. 이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지켜져야 돼요, 누구나.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그걸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기업은 이걸 잘 어기지 않는 경영자들은 되게 무능한 경영자로 이제 낙인이 찍힐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편법의 길이 다 보장돼 있어요. 보장된 법을 어떤 사용자가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양심이 있겠느냐, 이 사회에서. 착한 노동자가 자본가가 없듯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보편적, 일하는 사람 누구한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우리 사회는 마치 합법적으로 이 근로기준법을 빼앗은 것이 한국 사회 경제가 잘 돌아갈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매듭을 짓자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의 입장들을 마주할 때 보면 저는 깜짝 놀란 거죠. 그들은 이 문제를 부당함으로 보지 않고 학교에서 그것을 부당하라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 근데 이 부분에서 좀 놀랐는데, 그 부분은 뭐였냐면, 내가 경쟁에서 뒤져서 그런 근로기준법을 잘 지킬 수 있는 회사로, 노동자비 있는 힘 있는 회사로 가지 못하는 것은 나의 무능으로, 경쟁이 뒤짐으로 이렇게 파간 거에 대한 이런 사항들을 직접 들었을 때 기성세대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함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노총 위원장도 하셨지만 또 요즘 고리찾기 유니온 권여하다 대표로도 열심히 활동하시다 보니 그런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또 접하실 것 같습니다. 조련님은 어떠신? 네. 아까 일단 청년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30대 입성을 해서 법적으로는 청년이지만 근데 이제 아래로 이제 제가 저기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아동들을 뭐 가르치고 또 이제 10대, 20대 동생들 그리고 뭐 30대, 40대, 50대 또래 이상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제 세대 갈등이 비화되기는 하는데 이 세대의 차이라는 것이 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한동안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김창완 씨 노래던가요? 뭐 20대는 20대를 살고 뭐 어쩌고 근데 이게 정말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뭐 20대라고 해서 뭐 1920년대의 20대와 2021년대 20대, 2021년 아무튼 다를 거란 말이에요, 경험이. 그런데 왜 이렇게 세대 사이에 입장과 견해차가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사실 급속화된 기계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도식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생활의 어떠한 부분들이 그 인격의 형성기에서부터 뭐 요즘은 태어나자마자 아이패드부터 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 본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술에 적응하는 정도 그리고 이 기술과 기계들이 나의 삶에 침투해 있는 정도 뭐 그것들이 나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매개하는지의 정도 심지어 뭐 가장 긴밀한 가까운 인간관계들조차 요새는 뭐 어플로 다 만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끝없이 그냥 기계화되고 파편화되고 분절화된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런 삶의 생활 양식 속에서 그냥 우리는 기계의 부품이다. 그런 식으로 사유를 하게 되는 거죠. 사회 속에서의 나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경쟁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거나 보편적인 어떤 나의 권리 아니면은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고 내가 뭐 정말로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나의 자아는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탐구를 할 여의조차 없는 거죠. 참 이게 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저희 세대의 비극입니다. 말씀하신 것에서 요즘 세대는 이제 사실 공동체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40, 50대쯤 되면 이제 동네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 속에서 살다 왔다고 하면 요즘 정말로 젊은 어린 친구들은 정말 기계 아주 막 상당히 그 능률이 뛰어난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선생님이라니까 좀 어색합니다. 사실 평소에 이제 동지라고 부르는데요. 그 말씀 들으시고 좀 해주실 말씀이나 아니면 오늘 강의하신 것 중에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교육, 노동 교육이나 이렇게 노동조합에서의 조합원 교육을 할 때 굉장히 다루지 않는 건데 외국 노동조합 교육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가 있어요. 노동 소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노동 소외인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동 소외라는 거를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렵게 다루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느낄 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외로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노동 속에서 또는 삶 속에서 인간 속에서 느끼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느끼는 그 소외감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어떤 나의 문제로 느끼는데 사실은 체제적인 소외감들인 건 거죠. 근데 그거를 외국에서 보면은 노동조합 안에서 조합원 교육으로 철저하게 이 부분으로 먼저 접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파리바게트 그 노동자들이 그 조직에서 그러니까 사측에서 받는 그 지시사항 중에 하나가 케이크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매뉴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케이크 가장자리에 물결 무늬를 몇 개를 놓으라. 그 다음에 포도알을 몇 개를 놓으라. 그러면 포도알을 7개를 넣으려면 이미 크기가 내정돼 있는 거잖아요.
초콜릿은 10시 각도로 어떻게 넣어라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현장에 사측에서 현장에 왔을 때 그게 제대로 놓지 않으면은 그거에 한 번 지적이 되면 그걸로 인사고과가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의 고민 지점이 뭐냐 하면은 정말 내가 만들고 싶은 나만의 케이크를 만들고 싶대요. 그럼 이게 노동소외잖아요. 근데 이러한 지점들이 사실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가 학습 노동에서부터 나의 내 삶을 내가 얼만큼 총체적으로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주체적인 삶을 갖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우리가 내 삶에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또 그러니까 협력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 삶도 행복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저희가 계속 이렇게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함께 좀 노력하면서 함께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소외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잘 아시겠지만 가짜 삼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등등 그리고 이런 사회 속으로 사는 젊은 세대가 거기에 어차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된다고 할까요? 당연시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그래서 노동자들이 좀 투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의도 하셨지만 그러면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싸워야 할 텐데요. 그러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보시는 시민들에게도 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하고 굶고 철탑 위에 올라가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누가 먼저 한 말씀 해주실까요? 투쟁에 성공했으셨던 민주노총 위원장께서 아니 노동자들이 이제 저항할 수 없다면 그건 노동자협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전 발제에서 왜 노동법이 근로기준법은 자본을 위해서 노동법은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한 법으로 한국 사회가 노동권을 이제 굉장히 빼앗고 있다 이렇게 하신 건데 뭐 지극히 온당한 강의를 해주신 걸로 좀 들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사례로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사실 시민들이 저를 볼 때 야 쌍용차 투쟁했고 박근혜 퇴진 투쟁에 앞장섰던 한상균 하면 되게 악플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뭐 악플이 많고 저 인간은 과격 분작 아니면 폭도 어떤 사람은 이제 빨갱이라고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그런 각인된 인생이 여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보면 우리가 쭉 그 사회 근본을 바꾸는 투쟁을 노동자들이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서 이제 국민과 서민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판가름이 나요. 사회 근본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이 영향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노동자들이 힘이 모아간다라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다 박수를 받았어요. 87년 우리 오래된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노동조합들이 아주 우후죽순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저임금에 장시간 불안정 노동에 대해서 전부 다 나의 문제예요. 그 투쟁을 하는 사람이든지 안 하는 사람이든지 모든 가정이 문제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때는 약간 과격한 방식을 썼거든요. 그냥 뭐 우리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뭐 쇠파이프도 들고 화염병도 던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 투쟁을 통해서 그동안 재벌 기업들이 착취해왔던 구조를 약간 바꿔간 거죠. 임금 인상이 1년에 막 30%씩 올랐어요. 계속 저임금 구조를 깨나가요. 그러니까 오면 잘한다. 너희들이 말로 구세주다 말이요.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뒤로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려가고 2022년 연말이 됐어요. 근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권이 민주노총을 탄압하면 윤석열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또
아까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 1,500만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저들과 같이 투쟁할 수 없는 나의 삶은 삶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뭔가 저들이 투쟁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존은 나는 정말 노예의 삶이거든요. 노동자의 자존심을 가지고 일할 수 없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빼앗겨도 말을 못하는 이런 노동의 한계에 있는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나하고는 신분이 다르다. 너희들은 그냥 인간 존엄을 가지고 노동자답게 머리 뜯어매고 구호를 내치는데 나는 그걸 애시당초 제거당했단 말이에요. 나는 차별지대에 살고 있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수구 보수가 됐든지 무능한 보수가 됐든지 이 정치권들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와 그렇지 않는 노동자들 아주 교묘하게 분리해냄으로써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미 확인하고 있어요. 이것은 몇 번의 경험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깨나갈 거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미 분석은 다 됐어요. 그것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글자를 한자를 줄이는 거죠. 해야 한다 내자에서 하겠다 석자로 줄이는 건데 이 석자를 줄이는데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 내 안에 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가슴 안에 답이 있어요. 각자에.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것을 빨리 각자의 답을 찾아서 이 타협을 모으고 저항의 구심을 키워서 노동자가 역시 투쟁하니까 세상은 바뀌구나. 이 공식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우리가 지금 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주르님께서는 네. 일단 투쟁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요. 저는 이제 투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체제가 부당하기 때문이고 부당한 체제를 바꾸는 혁명은 필요하고 저는 그것을 이제 역사의 발전의 단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바뀌어 오는데 역사의 발전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노동자가 투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였을 때 저는 일단 노동은 숭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노동이 숭고하다는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당연하게 인간의 존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처럼 여겨지고 이야기되곤 하지요. 하지만 이제 이 인권이라는 개념 내지는 뭐 천부 인권설 이런 것들의 근원을 추적해 보았을 때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담론이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노동이라는 것이 더 근원적이지 않은가라는 회의가 저는 있어요.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뭐 여러 다양한 학자분들께서 뭐 규정을 한 것들을 뭐 좀 준비한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을 동물과 구분 짓는 종차별적인 얘기 아니고 인간을 동물과 구별 짓는 종구별적으로 의도적이고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바깥 세상에 예를 들어서 사과가 보인다. 나의 노동을 가미하여 이 사과를 집어든다. 그것은 나의 사과가 되고 나는 이것을 먹는다. 뭐 나의 손에 붓이 잡혀 있다. 내가 이 붓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린다. 나의 있는 그대로의 자아를 표현한다. 이런 뭐 아니면 뭐 동물의 뼈를 발견했다. 후 불었더니 예쁜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난 이것을 악기로 써서 나의 마음을 표현하겠어. 뭐 이런 것이 노동을 매개로 사람이 세상과 교감하는 기쁨인데 그것이 자본의 생산 관계 때문에 인간들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박탈당하게 되는 그 과정이 산업화 과정이었던 거고 지금의 모든 자본주의적 재관계들이 그런 상황에서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판매를 하면은 그 노동의 가치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려는 노력을
사사건건 자본과 자본의 기구인 국가가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 근로자라는 단어로 노동자라는 단어를 대체하려고 하죠. 그러면은 뭐 근로라는 건 뭐예요? 근면 성실할 때 근로잖아요. 결국에는 가치 평가를 해서 너는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의 노동자는 위험하니까 체제를 위협하니까 너는 빨갱이고 너는 반동분자고 우리는 근면 성실한 착한 노동자만 사측에서 잘 키워주다가 가끔 구사대를 써먹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가 왜 투쟁을 해야 어떻게 투쟁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너무나 당연히 세상에는 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노동자는 인간의 본연의 가장 숭고한 가치인 노동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당해 있고 그것을 되찾아야 되고 생산의 사회화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노동자가 자기 손으로 그것을 쟁취를 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이 노동자가 하나인데 왜 하나냐? 계급이 하나니까요. 그죠? 자본가가 있고 그럼 착취하는 존재가 있고 착취당하는 노동자가 있는데 근데 노동자성이 이렇게 잘려요. 어떤 여성 노동자 아니면은 뭐 저처럼 특수고용 노동자 아니면은 뭐 비정규직 뭐 정규직 이렇게 다 나뉘어서 서로 막 각기각투하는 속에서 뭘 위해서 왜 싸워? 뭐 이렇게 사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서로 싸우는 거 옆에서 보면서 특히나 이제 아직 사회생활 이제 막 시작하려는 우리 청년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아무튼 저 아재들 또 저런다 약간 이러면서 좀 나이 비하적인 표현이었다 죄송하지만 약간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되는 거죠. 사실 근원적인 걸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왜 투쟁해야 되는가였는데 어떻게 투쟁해야 되는가보다는 사실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근본적인 이야기 해주셨네요. 그런 생각이에요. 전 좀 쉬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요. 가장 싫어했던 직업 또 사람들을 가장 불편해했던 직업이 뭐였냐면 죄송합니다. 공무원이 있었고요.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꼭 기분 나빠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매우 불친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버스 기사님들. 버스 타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난파 운전 손님들이 혼났습니다. 승객들이 기사님한테. 선생이라고 그럴 줄 알았어. 선생님은 빼고 예.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셔서 그랬는데요. 노동자 대투쟁 거치고 고용이 안정되고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추어지면서 그분들이 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버스 기사님들 가장 친절한 직업이 됐고요. 공무원들도 가장 친절한 직업이 됐습니다. 왜? 생활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많이 바뀌더라고요. 다만 요즘은 공동체 의식보다는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돈에 얽매여 사는 그래서 사회를 같이 바꾸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좀 이런 게 좀 갇혀 있는 그런 모습 좀 보이고 옛날에 고 신해철 씨가 북유럽 여행 한번 갔다 오더니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사람답게 살다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면 표정들이 다 어두워요. 각박해요 살기가 하루하루가 전쟁. 그런데 사회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노동자의 권리가 좀 보장된 국가에서는 표정 자체가 다른 거죠 사람들. 그렇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영준 선생님 동지께서도 이 관련 주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왜 밥을 먹어야 되냐 그러면은 그냥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노동자한테 왜 투쟁을 하냐 그러면은 그냥 살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한테 왜 투쟁을 하냐 그러면은 그냥 살기 위해서지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사실 왜 밥을 먹어야 돼요? 라는 질문은 아이들만 하지 어른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모를 때 하는 질문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투쟁하고 싶지 않다거나 투쟁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그 노동자는 계급성을 잃어버리고 노동자 계급으로서는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이야기할 때는 이제 노예가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일매일 밥을 먹지만 어제 지난주에 또는 한 달 전에 내가 먹은 밥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밥이 오늘 나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작년에 재작년에 한 투쟁이 오늘 또는 이 노동의 역사를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았어도 계속 우리가 투쟁을 하는 이유는 그게 오늘의 우리를 그냥 유지시키고 있는 게 그게 또 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계속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투쟁하는 동물이다. 네. 투쟁. 투쟁. 투쟁가요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 한마디가 사실 저는 가슴 많이 와닿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까, 이런 얘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노동자는 투쟁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부분에서 좀 사람들이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노동과 관련돼서는요. 그 말을 어렵게 표현하면 노동 해방인 것이고, 노동 해방에 대한 좀 해석이 좀 다릅니다. 노동을 안 하는 해방이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임금 노예가 아닌 진정한 노동하는 노동 해방, 다릅니다 좀. 그래서 사실 진보 정당이라든지 국가에서 완전 고용을 공약하고 정책으로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도 일부는 거기에 대해서 다소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주제긴 합니다. 노동 해방인가 인간 해방인가. 뭐 노동 시간을 줄이고 오히려 자유 시간을 늘리는 이런 과정도 좀 관련돼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 고민해 보셨던 부분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오늘 네. 일단 요즘 AI가 이제 많은 이야기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휴먼 로봇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노동형이 이런 두 가지 이분법적 존재 논란이 필요하겠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두 가지로 이제 굳혀지는데, 우리처럼 승자 독식, 경쟁 지상주의, 능력주의에 아주 자본의 착취 구도가 확고한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죠. 이런 나라들의 앞으로 노동의 상, 그 다음에 여전히 그런 일자리를 로봇이 다 대체하게 된다고 해서 그들한테 지금 세금을 어떻게 매길 거냐에 대한 고민이 없는 우리하고 고민이 더 많은 서구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결정권을 갖다가 노동권이 중심으로 돼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 그 사회 전반에 대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는 공상 영화에서 봤더니 로봇이 지배하는 먹이사슬에 인간이 최하층에 있는 구조로 그야말로 전체 99.9%가 체제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도래할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노동자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AI의 앞으로 폭발적인 증가는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인간이 통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철학적 고민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에는 그 사회가 전반적인 행복도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난 노란조끼 투쟁이 있었어요. 노란조끼 투쟁들은 사실상 조직 노동자들이 앞장선 투쟁이 아니에요. 그거는 대체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비주류 노동자들이 자기의 처지들, 불평등한 세상과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 유류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싸웠는데, 저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 게 아니라 그 주기에 대해서 나의 내년, 내후년에 내 노동의 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마크롱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노동계약을 추진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주력부대가 어디서 나와버렸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력을 한 거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책을 덮고 거리로 나온 거예요. 왜 우리의 내일 모레 노동권에 대해서 너가 이 권력이 빼앗아 가는 거냐, 이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마크롱 정부가 손을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해줄게. 재벌들과 서로 담합을 해가지고 노동자들을 이대로 놔뒀다는 이 나라가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갔단 말인 거죠. 근데 과연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당장 쉬운 해고라든가 더 많은 비정규직을 하겠다는 지금 그리고 파업도 불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노동계약이 밀어붙인다. 근데 되게 다른 정권은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뭐 선진하니 뭐니 해가지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권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대포로 밀어보니까 이제 이게 통하는구나. 드디어 내가 지지율이 올라갈 돌파구는 이거다. 이렇게 이제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의 청소년들, 학생들과 또 전체 미조직된 노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큰 함의를 아까 이야기할 때는 사유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되게 이제 노동 철학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이제 그런 나를 돌아볼 수 있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과정이 없었어요. 우리 사회가 그냥 앞만 보고 온 거죠. 그냥 나만 잘 먹으면 되고 내 계층만 상승하면 장땡이고 내 자식들만 잘 되면 이렇게만 오다 보니까 이 곳곳에 이제 고름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이거 너무나 이제 많이 터진 것이 온갖 지표로 이제 다 드러났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과 마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저항이 과연 전체 사회의 저항과 어떻게 맞닿을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고름이 터지도록 만들어내놓은 기득권 세력들을 엎어낼 것이냐, 요것까지 이제 그림이 길어지지 않으면 되게 좀 결국은 또 파편된 싸움으로 그치고 처절하게 싸웠는데 결국은 저들의 뜻대로 사회가 굴러가는 것은 계속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이 답을 오늘 뭐 찾아가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한번 찾을 수 있다면 찾아보도록 네. 하죠. 수료님 예술도 하시니까 네. 사실 어떤 노동이 아닌 생활의 하나의 방법으로 주로 얘기하는 게 예술이거든요. 예술 활동.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예술인들은 매우 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결국 예술도 노동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활동들을 많이 좀 해왔고요.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술, 생활, 노동 이 부분이 결국은 노동으로 뭉치기도 하고 네. 또 결국은 또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네. 당사자이기도 하시니까 이런 거에 고민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다른 노동 해방과 인간 해방과 연결되어서 생각이 연결. 있으시면. 네. 광범하네요. 일단 저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그냥 얘기하자면 1차적으로 개념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허황될 수 있는 얘기일 수 있지만 어쨌거나 미래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겪은 거 이렇게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저는 노동 해방이 곧 인간 해방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노동이 인간을 종구별적으로 동물과 다르게 결정하는 요소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의적이긴 한데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그렇고 그냥 개념적으로만 그렇게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아까 AI 얘기도 나왔고 했는데 그 로봇이라는 단어가 러시아어의 라보타에서 왔어요. 라보타가 노동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근데 참 이게 기계로 인간이 대체된다는 것이 사실 되게 굉장히 전혀 새롭지 않은 얘기예요. 사실 굉장히 새로운 얘기처럼 늘상들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뭐 청소하는 로봇이 저렇게 가네 뭐 그래요. 1853년 막 이때도 로봇이 뭐 공장에서 있었어요. 늘 있었던 거고 그냥 로봇의 모양이랑 그 용도가 점점 섬세해졌을 뿐인 거죠. 다만 그게 어떤 질적인 변화인 거냐, 그런 어떤 뭐 소실점이 있냐, 그런 변화의 뭐 변곡점이 있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다양하고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제 그 타임머신이라는 소설이 있었잖아요. 약간 사이버펑크 이야기인데 엘로이랑 멀록으로 인류가 진화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버러지처럼 취급되는 사육되다시피 하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과
뭐 자기들끼리 신선 노름하는 뭐 절대 소수의 극소수의 귀빈층 뭐 이런 식으로 인류가 분화가 되는 그런 소설이 있죠. 저는 자칫하다간 이런 디스토피아로 갈 수도 있겠다. 정말 누구 말대로 야만으로 회귀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진짜 위험하다. 지금이 진짜 중요한 인류 역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AI가 발달을 하면 할수록 뭐 예술 작품, 음악 작품 이런 것들의 생산도 보면은 뭐 저기 요즘은 뭐 얼마 전에 전 소름이 끼쳐서 듣다가 껐는데 고 김광석 선생님 음성으로 뭐 그냥 요즘 아이돌 노래를 할 수 있게 AI 음성 변조기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기계가 작곡을 하는데 어지간한 뭐 작곡가가 뭐 며칠 밤새서 할 거를 뭐 30초면은 다 해내요. 근데 저는 이런 지점에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적 소유의 철폐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적 재산권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적 소유를 폐지하지 않고 창작 노동자의 생산 수단인 자아,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자기 인식의 확립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존중하고 그것에 인간성을 부여해주고 인간의 창작 능력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회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 AI만 발달하고 막 이런 식이면은 정말 말 그대로 유전 조작을 통해서 유능한 인간들은 돈이 많을수록 빈익빈 부익부가 되고 뭐 도태되는 유전적으로 도태되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기계처럼 일하다가 생을 마감하고 아니면은 뭐 창작 노동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잘 나가는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자기의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는 뭐 자기 초상권에 대해서나 뭐 이런 것도 아무런 자기 통제가 가능하지 않고 회사에 소속돼가지고 끌려다니다가 폐기 처분당하는 뭐 그런 세상이 어느 정도 이미 왔다. 아이돌 산업만 봐도 그렇잖아요, 사실상. 그 아이돌 계약들이 굉장히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여하간에 이게 되게 지금이 좀 약간 인류 문명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인 거죠. 저기 디지털 작곡가 하나 알고리즘 만들어 놓으면 그 디지털 작곡가가 수억 개의 노래를 막 쏟아내면은 그 수입은 다 그 회사에 가겠죠. 그 개발자한테. 그러면은 뭐 저는 일부러 소속사도 안 들어가고 안 만들고 있는데 독립음악의 가치는 뭐 없는 거죠. 가치가 없는 거죠. 잉여인 거죠. 그냥 존재 자체가. 노동 소외입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창작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네, 참고로 타임머신 작가인 조지 웰스도 사회주의자 활동을 하셨죠. 네. 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영재 선생님께서 좀 더 쉽게 좀 한 번 더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저희 초등교사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노동과 임금 노동을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에서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의도적으로 노동과 임금 노동의 혼선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동이 가치 있다라고 학교 교육에서 의도적으로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우리가 하는 거는 임금 노동인데 우리는 임금 노동을 굉장히 가치 있는 노동이라고 착각하고 하면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가치 있는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 노동에 저항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과 임금 노동에 대한 혼란 속에서 사실은 자본주의에 저항을 못 하고 이 체제에 순응을 하고 있는 건 거라. 그러니까 이 노동 해방이라는 부분에서도 내가 저항해야 될 노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혼선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약간 이렇게 저의 또 이 울타리를 이렇게 한계를 느꼈던 게 뭐냐면 2015년에 민중총궐기 때 연대단체들과 함께 이제 그 공동 11대 요구안을 만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일하는 사람들의 그 모두의 권리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주요 현안으로 이제 잡고 그 요구안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때 장애인 단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모두가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배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리,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노동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배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노동해방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우리는 당연하게 노동자가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사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5년 그 민주총궐기의 그 요구안을 조정하는 상태에서 이것도 굉장한 폭력이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계급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계급적 사고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분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별과 배제를 하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이 저는 그때까지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노동해방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노동해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임금 노동에서 해방된다는 거지 노동을 없앤다는 개념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때 그 임금 노동을 배제하고 우리가 하게 되는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창조적이고 우리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노동인 거고, 그리고 이때 만들어내는 그 세상은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회 체제 속에서,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지 않는 사회가 공유하는 그 사회 속에서 인간 해방 세상을 함께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그 새로운 사회 구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 해방을 통해서 인간 해방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 평등 세상을 구축해내기 위해서 1차적으로 노동 해방 세상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계급 운동의 그런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임금 노동에 대한 그 투쟁은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노동이란 말에 대한 재정의가 좀 필요한 한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상균 위원장께서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 계셨기 때문에 기술의 발달과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의 문제에 더 많이 또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고, 실제로 요즘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 쪽에서 노동자들을 계속 줄이려고 하는 압박이 장기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몇 년 전에 금속노조 위원장이 유럽을 한번 갔다 온 다음에 매우 그분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미 기계가 많이 되고 이제 노동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 금속노조 위원장께서 기본소득이라는 말까지 하시는 걸 봤고,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동이라는 것이 어렵고 고되고 돈 벌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어떤 제도적 활동으로서의 노동에 대한 재정의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 특히 임금 노동 안 하려고 그래서 영끌해서 집 샀다가 지금 다들 망하고 있는 상황. 돈의 바이러스에 전염돼 버린 이런 상황을 정말 좀 깨야 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특히 노동이라는 가치를 중점적으로 잡아서 대부분의 시민 다 노동자니까요. 좀 갖고 좀 돌파해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투쟁해야 될까요? 로 시작했고, 무엇을 위해서 노동 해방, 인간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든 노동 투쟁을 통해서든 사회의 어떤 그 활동을 통해서 갖고 계신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보따리 다 풀면 어려우니까 한 보따리씩 한번 풀어보시면 어때요? 어떤 방법으로 좀 가는 것이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길일까? 이런 고민 좀. 좀 판단하기 전에 약간 요즘 제가 되게 현장 다니면서 저는 87세대 반성문이다 이런 걸 저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뭔가 좀 많이 투쟁도 하고 여러 가지 곡절을 겪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노동 현장은 심각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 절망하는 노동자가 넘쳐나는 세상,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청춘들이 사랑 대신 생존 게임에 내몰리는,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었던 세상이 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돼버렸단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 왜 이런 지형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정치와 노동의 문제를 이제 분리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뭐 87세대 이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때가 이제 87이 6월 항쟁이 있었거든요. 뭐 전에 그 프로그램을 하셨다니까 그걸 아직 못 봤는데, 결국은 그 문제에서 한국 사회 한 단계를 또 건너뛰어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노동을 대변하는 정치와 자본을 대변하는 정치가 여전까지 세계 지금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그것을 기준으로 정치적 가치 판단을 했어요. 최소한. 그리고 나서 노동을 대변하는 정치 집단도 좀 더 이제 애각화돼 가지고 뭐 나는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삼인주의다 이렇게 나눠졌단 말입니다. 자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더 파쇼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진 과정이 있었는데, 한국 사회는 분단과 이런 걸 거치는 내면에 있는 데다가 6월 항쟁이라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사적 분수령에서 그걸 건너뛰고 담장 안에 다 갇히게 된 거죠, 우리가. 거쳐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매몰렸는데, 뭐 결국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그 구조의 기득권들로 이제 다 이 초롱성이 쌓졌어요. 뭐 자본이 그 벽을 쌓는 다 뒷배가 돼가지고 이렇게 쌓았는데, 요걸 어떻게 파열구를 낼 거냐, 기치만 갖고 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정말 넘을 수 있는 가슴이 저는 동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생각도 우리가 진짜 노동기업으로 뭉친 사람들이 가슴이 뛰지 않으면 저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건데, 근데 그런 노력들을 전체 대중들이 공통분모를 만들어갖고 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파업을 전체적으로 생산과 물류와 서비스를 다 멈출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긴 하나, 그 방법이 어려울수록 서로 보완 관계를 갔어야 되는데, 지금의 이제 우리 상황에서는 정당 정치와 노동자 정치와 직접 정치와 노동운동이 약간 괴리되어 왔던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곡절을 통해 요것을 다시 정립하는 과정이 우리한테 주어진 운명적인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그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들이 저는 2023년에 우리 내부에서도 좀 뜨겁게 열었으면 좋겠고, 또 방금 이런 프로그램들도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타고 보고 또 자기 아이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거든요. 저도 우리 애들을 전부 다 20대 30대들이니까 물어보면 자기 친구들은 전부 그거 유튜버에 다 세뇌가 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고 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을 지배해 버린다는 거예요. 지배했는데 사실상 이런 전체적으로 노동자로서 좀 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들어야 될 이 미디어 역량들은 대단히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노력들은 되게 저는 소중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이 어떻게 만나고 더 확산시키지 않는다라면 사실 우리의 이야기들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우려가 좀 많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일반 시민들도 정치인과 정당을 팬클럽 입장에서 심사위원 입장에서 좀 대하는 게 있고, 노동자들께서도 너희들이 징호전을 잘해, 그럼 내가 밀어줄게, 이런 거리두기 빨리 만나야 될 텐데요, 그죠? 그렇습니다. 쪼리님께서 혹시 또 요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해요. 진보 정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인간들 해방을 위해서 정록 보라가 만나야 됩니다 라는 얘기도 있고, 체제 전환과 기후 저희가 만나야 됩니다, 이런 담론도 좀 생기고 있거든요. 또 이런 부분에도 혹시 또 많이 좀 접하셨으면 고민하신 게 있지 않을까요? 정말 몰라요. 일단 약간 연동되는 듯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아까 이제 말씀 들으면서 떠올랐던 부분들, 그리고 처음에 그러니까 약간 이게 노동자 정당과 사회주의 정당 네. 구분 질문이랑 정록불화 질문 같이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두 개의 질문이 연동이 될 수 있나 하고 약간 순간적으로 약간 뇌정지가 왔는데 그렇군요. 잠시만요. 퀴즈를 네. 그 일단 저의 생각으로는 이게 계속 인류가 역사가 발전하잖아요. 근데 역사가 발전할 때 역사가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이렇게 꼭 이렇게 좀 약간 목숨 걸고 이렇게 앞서 나가서 그거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역사의 순간에 있고 지금의 역사의 발전 단계에서는 자기의 노동자성을 자각을 해야지 그게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뭔가 심사위원이나 심판처럼 막 국민들이 막 팔짱 끼고 그래 니네 연예인 보듯이 정당 보고 정치인 보고 하는 그것도 약간 게임이나 시뮬레이션 대하듯이 세상을 대하게끔 훈육이 되어 있어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이 생각이 쉽지 않은 거죠. 갈수록. 근데 이제 그거를 더 해야 돼요. 그게 쉽지 않아질수록 그걸 의식적으로 해야 되고 보고 있는 여러분 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꿔야 한다. 근데 그것을 바꿔 나감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노동자성을 중심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서 노동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이영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나는 나 무직인데 나는 뭐 노동자 아니야?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 아니면 나는 집에서 게임만 하는데 나는 뭐 세상을 바꿀 수 없어? 그런 거 아니고요. 노동의 재정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임금 노동의 착취 구조에 대항하는 전면적인 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인터넷에서 그냥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어떤 구심점을 만들어서 치고 나가서 체제 바깥에서든 체제 안에서든 어쨌거나 그 체제를 바꾸어 나가는 그 역사 발전의 과정, 그것을 혁명이라고 부른다면 혁명, 그런 것들을 진행해 나갈 정치적인 정치가 그런 거죠. 정치라는 건 동사니까 정치를 하는 거니까 그런 모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인 거고 그래서 노동자라는 것을 이렇게 협의 좁은 의미에서 노동자 말고 뭐 그렇게 세상을 진단하고 직시하는 그게 사회주의겠죠. 그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겠죠. 그건 그거고 정록부라는 복잡해요. 그렇습니다. 자 복잡한 걸로. 제일 정확했어요. 복잡한 걸로. 그럼 복잡해요. 근데 노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지금 기후기 같은 경우 좀 원인은 다 이게 돈을 벌기 위한 자본의 활동에 의해서 다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여서 기후 정의 활동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이 자본주의 체제가 문제이고 이걸 바꾸지 않으면 기후 위기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저기 약간 조직 노동자 안에 있는 사람들과 생각과 밖에 있는 시민들의 생각은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민주노총 조직이 110만 명이요. 뭐 그 조직이 똘똘 뭉치면 뭔들 못하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각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이제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동일한 지향성을 갖고 가게 대단히 지금 어려운 조건이 있다. 이제 이런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그런 의제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우리 사회를 진단해 본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기법에 5인 미만 차별이 지금 막 500만에서 600만, 700만 사실상 근기법 밖에 있는 사람이 1,500명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지금 당장 해결되면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것도 지금 수년 안에 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우리 전체 노동자들의 이 삶을 가장 혁명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내용은 저는 근기법 전면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문제를 지금 현재 보수 양당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입니다. 거대 지금 야당 180석을 가지고 있었던 야당도 집권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 그리고 또 여기서 더 나가서 하나 더 보면 증세 문제가 있어요. 의제로 가면 지금 불평등을 해결하는데 증세 빼놓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없거든요. 많이 재벌이 이익을 많이 받았고 그들이 많은 부를 축적해 갖고 있다. 이 한국의 사회 인프라를 가지고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동산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그들한테 더 오히려 세금을 많이 떼서 골고루 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한국은 현재 경제 규모가 10대 경제 규모고 국민 소득과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무역 규모만 가지고도 잘 정치를 하면 사회주의 안 해도 잘 살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당장 이것은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이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최소한 글로벌 스탠다드 정도만 맞춰도 지금보다 훨씬 청년들이 이렇게 아주 사랑 대신 생존감에 안 내몰려도 된다. 정말 낭만적인 시간도 좀 보내면서 삶에 대한 사유도 해보고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삶을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조건을 못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증세 관련해서 지난 대선 때 보십시다. 윤석열은 증세 반대고 오히려 세금을 더 가진 자들의 세금을 더 깎아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증세는 반대거든요. 사실상 왜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러면 그들은 사실상 적대적 공생이라 이런 거예요. 이 거대 양당들이 적대적 공생인데 이 틀이 지배하는 한 한국 사회 여러 가지 노력들이 우리가 많은 기치를 걸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공룡물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고민이 크고 뭐 물론 그게 나가면 그걸 어떻게 바꿀 거냐 뭐 정치제도 선거제도 이렇게 나가면 뭐 한도 없습니다만은 최소한 기득권 체제를 깰 수 있는 노력들은 저는 이 땅의 노동 계급들의 그리고 이 사회의 불평등에 가장 피해를 보는 모든 시민과 국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절대정명의 과제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출 수 있으면 있어야 되는 시대 정신이 아닌가 약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불평등한 선진 책에도 나와 있지만 한국의 부의 대부분은 10% 안에 갖고 있고 또 10% 중에서 1%가 또 그 탭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걸 조금만 풀어도 우리 모두 다 살 수 있는데 다 잘 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한국 후진적인 보수 정치 틀을 좀 바꾸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저는 노동당 공동대표 나도입니다. 이현주 선생님께서 관련된 한 말씀을 그러니까 좋았어요. 멘트가 좋았어요. 네. 노동당 공동대표께.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통 얘기할 때 보면은 이렇게 조직의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개인의 발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도 보면은 당의 발달 과정이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정당의 발달 과정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와 별도로 그러니까 개인의 또 성장 발달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한국에서 보면은 이런 게 너무 막 이렇게 혼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령 그 교육기관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있었던 교육기관의 구조와 현재의 교육기관이 다른 것처럼요.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가 있고 대학원이 있다. 근데 내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났어. 그러면은 초중고를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나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누군가는 지금 태어났으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그 초등학교 졸업한 애는 중학교에 가야 되는데 내가 대학교 졸업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건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 수많은 그 조직 관련해서는 보면은 내가 성장하고 나면은 내 성장 수준에 맞춰버리지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조직과 관련된 입장들이 그러니까 정파성에서도 그렇고 의견 그룹도 그렇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보이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령 그러니까 정당과 관련해서도 보면은 내 어떤 정체성이 이렇게 좀 변화가 되면은 이전의 정체성을 가졌던 거는 다 해체를 해버리고 자기는 다른 조직을 만들어버리고 이전의 조직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또 계속 새로 생산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정체성을 가진 조직체가 필요한 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막 새로 생산되는 사람이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치원이 필요하고 계속 중학교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 성장하고 조직도 계속 성장한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보면은 나의 성장 속도만 생각을 하지 타인의 성장 속도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상태와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조직이 이제 전국결집이라는 조직도 바로 이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의 정치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당이 아닌 현장 조직이나 활동가들의 조직체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직 한국은 정당의 운동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수준은 아직 한국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의 정치운동을 다 장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다른 조직체들이 자동으로 다 해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상황은 아직 한국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직체들이 계속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다 단계별로 있어야지 된다라고 보는 건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의 다양성들은 오히려 보면은 한국의 다양한 정치 운동들을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것에 더 도움이 되면 되지 이런 것이 그 정치 세력 하나 정치 운동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사실은 김영삼, 김대중을 비롯해서 한국에서는 보면 이렇게 이렇게 명망가 중심의 정치 운동,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에 그 명망가 중심의 정당 활동은 초기 단계잖아요.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면 이제 민주적인 정당 활동으로 이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단계의 활동이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지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뿌리에서부터 정치적인 운동들이 만들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뿌리부터 정치적인 운동들이 좀 체계를 갖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단계로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다양성과 그 다음에 그 상대를 좀 존중하는 그런 정치 운동들이 함께 좀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저 이 말씀에 뭔가 떠오른 게 있어서 네. 이 말씀 덧붙여도 돼요. 저는 지금 정파나 소속이 없어요. 그래서 녹색당인 분들은 제가 녹색당인 줄 알고 저희 노동당인 분들은 제가 노동당인 줄 알고 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 조직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손 내밀면 되나요? 저는 그런데 이제 최소한 한 향후 2년 정도는 향후 2년? 아무튼 자주 기한을 설정한 건 아닌데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활동들을 보면서 편견 없이 좀 이렇게 좀 지켜보는 시기가 필요하겠다 스스로 생각해서 그냥 있는데요. 근데 약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젊은 세대가 기성정치에 대한 환멸과 불신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학교 때 문학 동아리 막 후배님들 합평회 한다길래 오세요 해서 갔는데 막 제가 합평을 하는데 와 선배 말 되게 잘하는데 어느 과에서 오셨어요? 막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과에서 와서 이빨 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수상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파 이런 거 없다. 그런 건데 지금은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기존에 그 사람이 모이면은 마찰이 생기고 서로 오해들이 생기고 서로 때로는 토라지고 중간에서 중재하다가 엎어지고 이런 애들 다 있잖아요. 당연한 거고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학습이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차원에서도 개인 차원에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직과 개인을 동일시하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 활동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공동체주의적으로. 근데 또 이제 그 과정에서 목적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나 아니면은 뭐 조직이 골로 갈 때는 때로는 내가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항상 뭔가 나의 나침반을 내가 잡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동안 그랬었어요. 그래서 고생 많으십니다. 마무리가 그런가요? 네, 조직 활동하시는 분들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못하겠어요. 저. 노동을 중간에 주제로 해서 이제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어쨌든 이 노동운동과 정당운동이 같이 또 지금 합하기도 하고 또 서로 견제도 하고 조언도 하면서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큰 틀은 여기까지는 다들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는 또 차후에 또 나눠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오늘 생명평화민주연구소가 주관한 시민교육 채널 길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 더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더 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시죠? 이영주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더 하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먼저 우리가 이제 늘 정치인들이 정치 언어가 우리를 이상한 방향으로 늘 끌고 가곤 해요. 끌고 가는데 요즘 얼마나 정치가 우졌으면 80 넘으신 우리 지원 법사께서 아침 실사 프로그램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의 정치를 하고 있는 기성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패거리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렇게 이제 그 혐오의 대상이 된 거죠. 그만큼 우리 삶에서 정치는 대단히 중요한데 노동자가 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어떻게 구체적인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걸 만들어서 기존에 저들이 하고 있는 보수 양당이 하고 있는 정치와 다름을 우리가 보여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플랜들이 곧 나오게 되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고 저들이 하는 내용들이 뭔가 우리를 기대를 갖게 하고 우리 가족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민주주의의 하나의 방편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저희들도 열정을 한번 쏟아보겠다 이런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주제로 3시간 이하의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신선하고요. 아무도 싸우지 않았다는데 의의를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 저희 그 전국 결집에 이렇게 짤막한 구호가 있는데요. 딱 3단계입니다. 꿈꾸다, 모이다, 이루다, 노동해방. 예, 꼭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꿈꾸다, 모이다, 이루다, 노동해방. 투쟁. 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카메라 바깥에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기획하신 분들, 우리 촬영하고 계신 우리 스태프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시민 여러분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 계속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